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고대 한국의 삼국시대라는 정말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거의 10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펼쳐진 이야기로 전사이자 시인이었던 인물들, 천재적인 장군들,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전략적으로 복잡한 정치 체스판이 등장합니다. 전설에서 태어난 왕국들이 배신 속에서 몰락하며 문명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이야기죠. 자, 만약 중국의 대군을 10배 규모로 맞서 격파한 난공불락의 산성도시를 세우고 그 안을 아시아 전역에 예술의 영향을 준 찬란한 불교 사찰로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장대한 역사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편안히 앉으세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한 인물이 세운 왕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공포가 되었는지, 가장 세련된 왕국이 어떻게 고대 외교의 달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작았던 왕국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긴 정치 게임을 벌여 결국 모두를 정복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대 세계가 본 적 없는 수준의 정교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용이 삼봉우리. 사이를 알고 무당들이 바람에게 비밀을 속삭이던 고대 한반도의 안개 낀 산맥 속에서 신들조차 하늘의 놀이를 멈추고 지켜보았다는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약 700년 동안 함께 춤추듯 공존했던 세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비틀거리며, 그러나 언제나 권력과 문화, 인간의 야망이라는 영원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이야기죠. 기원전 1세기의 한반도를 떠올려 보세요. 10대의 방처럼 거칠고 무질서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아침 안개는 비단 한복처럼 에메랄드빛 계곡을 감싸고 고대의 숲은 노련한 이야기꾼조차 질투할 만한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운명의 부드러운 발걸음과 비단 스치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수많은 부족과 소국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두 공작새처럼 자부심이 강했고 그만큼 화려했죠. 이들은 평범한 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예술가를 울릴 만큼 아름다운 청동기를 만들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인돌을 세웠으며 쌀과 김치가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김치는 몇 세기 뒤에 등장하지만 그 전에는 다른 발효 음식으로 만족해야 했죠. 이 수많은 집단 가운데 새 세력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역사상 가장 장대한 보이밴드 같았죠. 다만 춤 대신 전쟁과 외교, 그리고 가끔은 시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훗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알려질 왕국들입니다. 이제 각 왕국을 하나씩 소개해 봅시다. 한반도 북쪽, 압록강이 은빛처럼 흐르고 설산이 하늘을 찌르는 곳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팽창 욕망으로 전설이 될 왕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경, 고구려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출생담을 지닌 인물 주몽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주몽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 해모수의 아들이자 강희신의 딸인 유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물 두 세계의 혈통을 모두 지닌 셈이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와이파이와 데이터가 모두 빵빵한 상태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영혼과 대화하고 닭 내장을 보고 날씨를 점치던 시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오히려 평범한 편이었죠. 평범하지 않았던 건 그의 활 솜씨였습니다. 백보 밖에서 바늘귀를 꿰뚫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멀리서 바늘을 꿰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주몽은 무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해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농사가 가능한 완벽한 땅을 찾아 고구려를 세웁니다. 입지도 좋고 구조도 튼튼하고 확장 가능성도 충분한 최고의 선택이었죠. 고구려는 결국 삼국 중 가장 큰 나라가 되어 한반도를 넘어 오늘날의 중국과 러시아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고대 세계의 모범생 같은 나라였죠. 한편 한반도 남서부에서는 또 다른 왕국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8, 연경 세워진 백제입니다. 백제는 비옥한 평야를 기반으로 문화, 무역, 외교의 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구려가 전사라면 백제는 예술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정교한 예술, 세련된 궁정문화, 대륙을 넘나드는 외교 능력으로 명성을 떨쳤죠. 초기 수도는 오늘날의 서울,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교역과 방어에 모두 완벽한 위치였죠. 백제 사람들은 도자기, 금속공예, 직물 제작의 달인이었고 불교 사찰과 의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인공은 신라입니다. 기원전 57 연경, 한반도 남동부에서 시작된 신라는 처음엔 가장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6촌장이 산에 올라 기도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그 안에서 금빛 상자와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였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사회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골, 진골 같은 신분 체계는 엄격했지만 안정성을 제공했고 내부 분열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라는 화랑이라는 엘리트 청년 집단을 육성했습니다. 이들은 전사이자 시인이었고 철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무술과 예술을 동시에 수련하며 균형 잡힌 인간상을 추구했죠. 새 왕국은 수세기 동안 동맹과 배신, 전쟁과 외교를 반복하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 침공을 막아내며 군사강국으로 명성을 떨쳤고 백제는 문화와 외교의 정점을 찍었으며 신라는 인내와 전략으로 힘을 축적했습니다.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아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지만 그 후 당과 맞서 싸워 676년 한반도에서 당군을 몰아내고 통일 신라를 완성합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한국 왕조가 전역을 지배한 순간이었으며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통일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사건이었습니다. 신라의 궁중 음악과 불교 의식 음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그 우아함과 세련미로 명성이 높았다. 특히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한 처용문은 한국 전통 공연 예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춤은 초자연적 존재인 처용의 이야기를 동작, 음악, 화려한 의상을 통해 표현한다.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마치 고대 한국 신화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만홀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감동을 준다. 신라의 음악가들은 새로운 악기와 음악 기법을 개발하여 동아시아 전반의 음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은 이 시기에 고전적인 형태에 이르렀고 한국 전통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 중 하나가 되었다. 가야금을 배우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교육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19세기 유럽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황금기에도 끝은 있는 법이다. 8세기에 이르러 통일 신라는 결국 몰락으로 이어질 내부적 문제들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왕국의 성공 자체가 점점 관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들을 만들어냈다. 신라의 성장기에 안정과 명확한 위계를 제공했던 골품제는
점점 경직되고 기능을 상실했다. 소규모의 동질적인 국가에는 효과적이었던 이 제도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여러 왕국의 영토를 포함한 크고 다양한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부적합했다. 이 문제는 특히 북쪽의 옛 고구려 지역에서 심각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강한 군사 전통과 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신라의 지배에 쉽게 순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득된 것이 아니라 정복된 것이었고 끝내 자신들이 신라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신라의 대응은 체계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다. 신라는 골품제를 한반도 전역에 강제로 적용하려 했고 그 결과 옛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지위로 전락했다. 이는 합병 이후 직장에서 강등되는 것과 같았다.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분노와 저항을 낳기에 충분했다. 통일 국가를 유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했다. 신라는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전국에 행정 중심지를 세우고 인력을 배치해야 했으며 동아시아 강국에 걸맞은 화려한 궁정 문화를 유지해야 했다. 국가의 자원은 상당했지만 무한하지는 않았고 8세기에 이르러 재정적 부담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신라의 팽창은 새로운 적들과 도전을 불러왔다. 옛 고구려 북방 영토는 여러 유목 세력과 고구려 귀족 출신들이 세운 발해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정통 후계 국가라 주장했으며 이는 신라에게 특히 큰 문제였다. 발해의 존재는 신라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고 신라 지배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발해는 698 연고구려 출신 장수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오늘날의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 이는 망명 정부가 아니라 실제 영토와 군대를 가진 경쟁 국가였다. 신라의 발해는 통일이 완전하지도 영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신라 내부의 문제 또한 8에서 9세기에 급격히 늘어났다. 골품제는 점점 복잡해진 사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 하위 귀족 계층은 능력과 공적과 무관하게 승진이 막혀 있었고 이는 유능한 인재들이 체제 밖에서 기회를 찾도록 만들었다. 마치 능력보다 가문만으로 승진이 결정되는 회사와 같았다. 불교 교단 역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왕실의 후원과 토지 하사로 많은 사찰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일부 승려들은 수행보다 세속적 안락함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불교 자체의 타락이라기보다 국가 권력과의 밀착이 낳은 구조적 문제였다. 사찰은 광대한 토지와 수많은 노비를 소유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했다. 이로 인해 9세기에는 사회체제와 부유한 불교 교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커졌고 농민 반란이 빈번해졌다. 심지어 일부 귀족들조차 신라 체제가 더 이상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주장한 지방 호족들이었다. 이들은 무작위 반란군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한 신라 귀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남부에서 일어난 견훤의 반란은 특히 중요했다. 그는 892 연후백제를 세우며 왕을 자처했고 이는 신라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백제라는 국호의 부활은 지역적 자부심과 역사적 기억을 자극한 뛰어난 선전 전략이었다. 비슷한 시기 북부에서는 군계가 등장해 처음에는 후고구려, 산곤, 태봉을 세웠고 이후 국호를 마진태봉으로 바꾸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주장하며 종교적 카리스마와 사회개혁 약속으로 지지를 모았다. 그의 기행과 폭정은 결국 부하들의 불안을 키웠고
918. 년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축출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며 한반도 재통일을 시작했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강조한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그는 군사정복보다 외교와 혼인동맹, 점진적 흡수를 중시했고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은 평화롭게 왕위를 넘겼고 936년 후백제까지 멸망하면서 고려는 한반도를 다시 통일했다. 이로써 고려 왕조는 약 500년간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삼국시대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한반도를 부족사회에서 고도로 발전된 문명사회로 변화시켰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교육 중시, 불교와 유교의 융합, 민족 통합의 이상은 이후 한국 문명의 핵심이 되었다. 고구려는 강인한 군사 정신과 외세 저항의 이상을, 백제는 문화적 세련미와 국제 교류를, 신라는 통일의 모델을 남겼다. 이 유산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국시대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사의 정신적 토대다. 분단과 통일, 외세와의 관계,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이 시기부터 반복되어 왔다. 삼국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와 세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이후 한국의 성취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 문자를 한국어의 소리와 문법을 표현하는 데 적응시킨 것은 한국 문학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돌파구였다. 이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포함한 한국의 인쇄기술 혁신은 삼국시대에 마련된 기반 위에서 발전했다. 삼국시대의 심리적 자원은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롭고도 가장 덜 이해된 측면일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한 세대 안에서도 왕국이 흥망을 거듭하던 세계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정신적 전략을 발전시켰을까? 이 시기에 한국 문화의 중심이 된 불교의 무상사상은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심리적 대응으로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변화의 대상이라면 승리도 패배도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극적인 운명의 전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틀을 제공했다. 유교가 강조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 또한 비슷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다. 정치 권력이 끊임없이 도전받던 세계에서 유교적 이상이 제시한 안정적인 사회관계는 사람들에게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영혼과 조상과의 소통을 강조한 샤머니즘 전통은 946년 삼국시대가 끝난 직후 발생한 백두산 화산 폭발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분화 중 하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삼국시대 이후에 일어났지만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가 삼국시대에도 발생했다면 왕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시기 삼림벌채는 중요한 환경 문제였다. 도시, 사찰, 성곽 건설에는 막대한 목재가 필요했고 철과 금속 생산에는 수치 연료로 요구되었다. 왕국들은 지속 가능한 목재와 숯 공급을 위해 정교한 산림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야 했다. 농업을 통한 한반도 경관의 변화 또한 매우 컸다. 계단식, 논조성, 습지 배수, 농경지 확보를 위한 산림 개간은 한국의 자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 문제도 야기했다. 수자원 관리는 왕국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관계 시설 건설, 홍수 관리, 도시의 깨끗한 식수 공급은 모두 고도의 공학적 행정적 역량을 요구했다.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왕국은
그렇지 못한 왕국에 비해 분명한 우위를 가졌다. 삼국시대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동아시아 역사서사의 일부였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 한국의 성취를 온전히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분명 삼국 역사에서 중심적이었지만 단순한 중국의 지배와 한국의 저항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했다. 중국 왕조는 종종 분열되고 약했으며 한국의 왕국들은 중국의 내전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망명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복합적이었다. 삼국은 일본과 광범위한 문화상업 교류를 유지했으며 한국계 이주민들은 일본의 정치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백제의 멸망은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촉발했고 이들은 불교, 유교, 건축 등 선진 문화를 전파했다. 또한 삼국은 북방 유목민, 동남아시아 왕국, 실크로드를 통한 더 먼 지역과도 교류했다.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사상과 기술, 문화적 영향을 한국에 가져오는 동시에 한국의 성취를 세계 각지로 확산시켰다. 삼국시대의 국제적 차원은 한국이 결코 고립된 반도가 아니었으며 항상 지역적, 세계적 교류망의 일부였음을 상기시킨다. 이 시기의 한국 성취는 고유하면서도 인류 문화 발전과 교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